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지 설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분 두 분씩 꼭 10일 날 모셔주십시오. 이 며칠이 우리의 인생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될 겁니다. 저희는 우리 모두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선거에서 바라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대한 대통령 선거에도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명 중에 1명은 포기합니다. 지방선거는 절반 가까이가 포기합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어제 마감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 역대 총선 중에 최고치입니다. 네. 여당은 범죄자에 대한 심판론으로 보수가 결집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똘똘 뭉쳤다. 뭐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아마 그 두 가지 주장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얼추. 네. 근데 이제 누가 더 숫자가 많으냐의 문제이긴 한데요. 과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여당에게 불리했다라는 통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지난 대선 때도 역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여당 같은 경우에도 후보들이 모두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투표를 독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쪽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고 보수색이 짙은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던데요. 뭐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지역구 투표를 가지고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선거 때마다 선거 방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호남 늘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TK 지역, 특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마지막에 본 투표율까지 투표율을 더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남 지역은 늘 투표율이 높았다. 대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조금 낮긴 했지만 평균 이상은 늘 있었다. 투표를 네. 했다. 이렇게 보면 뭐 지역별 투표율을 가지고 어느 당이 유불리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이제 높아서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역대 선거 다 통틀어서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총선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당 심판론이 그만큼 거세게 일고 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보수층도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양쪽의 투표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총선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선 2차전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측이나 지지하지 않은 측이나 또 지지했다가 후회하는 측이나 모두 다 투표장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과 각 당 대표도 모두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사전투표한 장소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부산항 부두 개장식도 가고 부산대병원 번영외상센터를 방문해서 지원도 약속을 했는데 이걸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지금 야권은 선거 개입의 신근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전 투표를 관저 근처에서 하지 않고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정은 있었습니다. 부산항 부두 개장식 그리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3자가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관여돼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부산 경남 지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박빙 지역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산으로 움직였나?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부산대병원이 그렇게 시설이 좋고 의료진이 전문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굳이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연상된다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함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요번 그 사전 투표를 하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웃프다 그럴까 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와서 전부 사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다 각자마다 사정이 있어요. 정치와 연결된. 네.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어떤 평범하거나 정상성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의 촉으로 혹시 부부가 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어떤 그 행사가 있고 그 행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셨나? 이렇게 해석도 그런 가능하겠다. 해석도 있을 수 있군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뭐 이거는 반박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닌데요. 좀 진짜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투표일 날 투표하고 어떤 일정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선거를 많이 지켜봤지만 대통령이 투표일 날 투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외부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고 특히 지역을 내려가서 거기에서 병원을 가서 뭐 7천억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한다고 얘기하면 그 지역 표심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표심 흔들리라고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부산 신항 7부도 그 개장식에 지금 참석했다고 하는데 6부도 개장식 때는 해수부 차관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장식을 공교롭게도 사전투표일 날 맞추고 그리고 사전투표일 날 개장식에 간다는 명분으로 낙동강 벨트 지역인 강서구에 가서 하필이면 거기서 사전투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장식 참석하고 난 다음에 부산대병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PK 지역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보도를 통해 다 아실 텐데 그 민심 잡겠다고 대통령이 간 것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대통령의 이런 그 활동에 대해서 지금 그 선거를 의식해서 지금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늘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라는 점은 저도 같이 네.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화여대 대학 앞인 서울 신촌에서 이재명 민주당 위원장은 대표죠. 민주당 대표는 대전 카이스트 앞을 선택했는데 이대 쪽으로 간 거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을 또 카이스트는 뭐 R&D 예산 줄이고 또 입틀막 이거 사건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각 당이 사전 투표하고 유세를 어디서 해야 될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당의 전략이 아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네.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 선거 막판에 사실상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 판세가 좀 기울어졌다. 국민의힘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네. 이례적으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그 전통적인 보수층이 좀 결집해가지고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종의 네거티브라고 보여요. 특히 2030 세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R&D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7곳 전부 다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대전 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갖고 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전 충청 권역의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위해서라도 대전 지역에 가서 마지막에 카이스트 앞에서 유세를 하고 투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이 겹치는데요. 윤 대통령과 대립각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뭐 부산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지금 부산에서 이미 조국 변수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또 부산 출신이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응징 유세라고 하나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본인이 거의 쫓아다니다시피 하면서 지금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함께 아마 자신의 일정을 조금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전 투표를 했다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매우 공격적인 그리고 몽골 기병과 같은 그런 공세를 지금 펴고 있고 그거 자체가 조국 혁신당의 득표에 상당히 순기능을 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선거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사실 그 예측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방송으로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후에 어떤 상황이 개진될지에 대해서도 각 당도 미리 나름대로 어떤 플랜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일 본투표가 사흘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여권이 강조하는 후보자들의 막말 논란 등이 뭔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좀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선거 판세에 흘러가거나 여론을 보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만큼의 사안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 막판에 막말이 튀어나왔을 때 그때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여권을 심판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큰 변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막말이 하나 튀어나오면 그게 전체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의 상황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 민주당 후보의 막말이 문제가 되거나 뭐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 선거 판세를 뒤흔들 만큼의 파장이나 파괴력이 있지는 않다. 네. 다만 이제 일부 중도층 표심이나 아니면 젊은층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보수층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안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보수층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수층들이 꼭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데 있어서는 또 영향을 일부 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우임 전 의원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 어떤 판세를 크게 흔들 만한 그런 요인이 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제한적일지 어떤 시각이세요? 돌이켜 보면은요. 2019년 가을부터 말까지 조국 사태가 엄청나게 컸었어요. 네. 그리고 2020년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심판론이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야권에서 튀어나온 막말 내지는 공천 파동 때문에 그 아까 야당 심판이 없다 그러셨는데 사전 투표에서 야당 심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본 투표에서는 별로 수치 차이가 안 나는데 사전 투표에서 수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수 일각에서 이거 혹시 부정선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굉장히 깊어졌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정권 심판론 있잖아요. 이게 야당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 내지는 여당 스스로 만든 정권 심판론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해요. 네. 호주 대사 임명 이종섭 대사, 뭐 황상무 수석, 보는군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좀 더 겸허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리고 막판에 거의 활용점정처럼 된 사건이 바로 대통령의 담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화에서 좀 더 유연한 수치가 제공됐든지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심판론이 상당수 줄어들 수 있었거든요. 야당도 똑같게 막말 있죠. 거기다가 또 그 강남 아파트에 뭐 자식 증여에 뭐 그런 거 그대로 있어요. 공천 학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권,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력 심판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그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빠르게 대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공세를 폈습니다. 노골적인 관건 선거라면서 국민의힘 장진영, 이현모 후보도 동일한 잣대도 조사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네요. 네. 근데 그 금감원의 태도는 저는 뭐 이번 사안을 일단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측에서 밝힌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금감원에서 먼저 인력 파견을 새마을금고 쪽에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검사 인력 5명을 보내서 검사한 지 하루 만에 그것도 사전투표일 바로 전날에 맞춰서 중간 또 검사 결과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이 갑자기 나서서 이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 명백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언제 금감원이 검사하고 난 다음에 불법이니 합법이니 이런 판단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개입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거 때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게 금감원이 검사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발표하는 거라면 그러면 장진영 후보권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사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장진영 후보가 뭐 부친이 동작구에다가 재개발 지역에 뭐 맹지를 사서 거기서 뭐 이익을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걸 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과 자신이 개입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에서 양평군 공흥리에다가 한 2,500평 정도 땅을 샀다고 하고 땅을 사는 매입 금액이 78억 원인데 그중에 90% 이상을 전부 부친이 이사로 있는 신용금고에서 신용협동 조합에서 거기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금감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가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양문석 후보처럼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대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왜 안 하냐? 이런 야권의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현모 후보도 역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부인하고 장남 명의로 SK 하이닉스 주식 21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현모 후보가 SK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용인 갑에 지금 출마했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거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야권 입장에서 당연히 할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건 선거 동일한 잣대가 아니다 이런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이 명백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내놨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달을 보는 손가락에 있어서 달보다는 지금 가리키는 손가락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다.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양문석 후보의 이 편법 내지는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 원래 그 소위 사회 정의 내지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라고 스스로가 정의하고 있으면서 네. 강남에 집을 사기 위해서 딸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가지고 그것도 전혀 그 자신들의 주거지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데다가 소위 그 주거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해갖고 여러 가지 문서를 위조했다 해가지고 이미 많은 부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로서 지금 그 공천을 취소하지 않고 지금 끝까지 간다라는 오만한 입장을 보이니까 문제 제기가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새마을금고의 감독 기관은 행안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양문석 후보의 이러한 어떤 그 혐의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 명명백백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감사를 하고 감독 기관인 행안부가 발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금감원의 검사 출신 이복현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걸 불법이라고 말하니까 상당히 야당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정무 감각이 제로라는 거.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뭐 장진영, 이현모 후보도 동일 잣대로 조사하라고 촉구하잖아요.
과연 그게 동일한 사건인지 네. 아니면 맞불인지 그건 또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쭈삣쭈삣거릴 필요가 없어요. 좋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금감원의 입장에서 정말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 지금 선거 3일 남겨놓고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치도 야당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 관할이 아닌데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마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야당의 공세에 그대로 지금 이제 뭐랄까 빨려 들어간다고나 할까요? 결국 이제 공정경제까지 부딪힌다. 아니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겠다 하고 네. 하면 되잖아요. 그게 네. 사흘 내로 끝나겠습니까? 그것도 시작하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다가 요번에 그 양문서 후보 관련해서 행안부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금감원에 의뢰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양문서 후보가 네. 편법 대출과 관련해가지고 설사 당선이 된다 해도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관위에 그 대파 반입 금지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파틀막까지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뭐 선거하러 가면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가방 다 메고 가고 들고 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원인이 질의를 했던 모양인데요. 거기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만 했으면 될 건데 시군구 선관위에다가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파 들고 오는 사람 있으면은 투표장 바깥에 적당한 장소에 두게 하라. 투표장 안으로 들고 오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특정한 물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서 갖고 들어오기 못하게 금지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관위 차원에 뭔가 이게 선거 중립성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그것 자체로 만약에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치했더라면 괜찮은 건데 이 갑자기 파가 또 이슈가 됐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당연히 파틀막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권한테 더 불리한 악재가 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관위의 대응도 잘못이고 애초에 원래 대파 논쟁을 만든 여권에서도 잘못이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선거에 영향은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일제 샴푸와 초밥 등을 반입해도 되냐는 질문을 선관위에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팔을 가져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정치적 표현물이라고 한 거는 여당이 답변한 게 아니에요. 중앙선관위에서 했죠. 선관위가 진짜 엑스맨이에요. 네. 그러면은 점잖게 여당으로서 아니 장 보다가 팔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 문 앞에 두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넘어가 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일제 샴푸와 초밥을 반입해도 되느냐는 공문을 선관위로 보내면은 오히려 대파가 더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를 노련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진짜 정무 감각이 제로인 상태에서 그냥 주고받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지금 거의 맞짱을 뜨는 식으로 하는데 네. 이럴수록 여당이 책임 여당으로서 아 그건 선관위가 정말 형편없는 정무 감각도 없고 여당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저런 이상한 기행을 벌였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일제 샴푸와 초밥 그거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 그러면은 진짜 대파 가져오지 말라는 거는 그 대파 문제 때문에 한단 문제 때문에 그 여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정치적 표현물이라고 진짜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투표하러 갈 때는 검색대를 통과하고 가방은 다 두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후보를 위해 대구 지원 유세를 가려다가 수도권 악영향이 우려돼서 취소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설득력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안 가시길 잘했고요. 네. 안 감으로써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죠. 파란 잠바까지 끄내 입고 지금 그 낙동강변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과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후보를 돕겠다고 나섰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볼 때 유영아 후보는 굳이 박 대통령이 안 나셔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이 뭐 대구, 경북 또 호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것이 수도권의 출향민이나 수도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요. 총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취소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마 판단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나중에 선거 결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요. 다만 이제 문 대통령이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었잖아요. 문재인입니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이런 모습을 미리 예고라도 하듯이 발언한 게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제는 잊히고 싶다, 퇴임하면 잊히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현 정권이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여권이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문재인 정권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을 계속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뭐 민주주의 기타 태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국민들이 또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정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와 너무 다른 그런 행태들이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장 정치에 소환을 했다라고 본인이 아마 그 정당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의 소속 후보들이 선전하지 못했어도 나왔을까? 그리고 이렇게 현실 정치에 대한 걱정과 그다음에 참여 의지가 있는데 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의 이름으로 가죽을 벗기듯이 소위 비명 인사들의 어떤 공천 학살을 자행하고 있을 때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부산과 낙동강 그 지역에서 뭔가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밴드웨고닝 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곡해를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네. 잊혀지고 싶었는데 잊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잊혀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본인의 열망이 다시 작동했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